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휴대전화를 제출받는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 직위 해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강압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헌법 존중과 혁신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포장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마치 잡초처럼 뽑아내버리겠다는 정치적 숙청 선언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제보센터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를 좀 불식시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조사 대상이랄지 뭐 기준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무원법 개정안도 발표가 됐죠.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라는 거. 그렇다면 피조사인 입장에서 조사 내용이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복종 의무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를 했을 때 검사들이 이거 당연히 나쁜 놈 잡기 위해서 항소 유지돼야 된다, 항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근본적인 질문을 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종의 의무가 사라졌다고요? 아니 그럼 선택적인 겁니까? 그거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 왜 수사, 기소, 그다음에 항소를 안 하느냐고 했을 때 그거는 나쁜 짓이다. 너희 처벌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종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말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 총리부터 휴대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거든요. 그 청문회 때 소명이 됐습니까? 이른바 배추도사 그런 얘기로 희화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의혹이 있을 때 국민들은 의혹이 여전하거든요. 그런 의혹도 해소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내놔라. 그에 대해서 안 내놓을 수 있다고요? 징계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내놓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6년도에 예.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록돼 있다. 어떤 짓을 했는지 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휴대전화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권위주의 체제인지 저는 좀 무섭고요. 완장을 찬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신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곧 공무원 인사철이거든요. 뭐 승진시킬 사람 그리고 뭐 인사 조치를 할 사람들 지금 가려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때 그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그렇다면 거기에 협조했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대로 승승장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안은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던 사안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주요 내란 주요 종사 그 임무를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혐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해야죠. 지금 모든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사 대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수사 대상 이전에 뭐 그 행동과 범위의 정도에 따라서 뭐 인사적으로 어느 정도 문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다 제출을 받아서 지금 다 포렌식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제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수사 대상이 된다, 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강한 내용들은
등 모든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개시라던가 수사 절차에 돌입할 만큼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굉장히 절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범위라든지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좀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무분별한 속간회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고착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섭 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평등 구조가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원청,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의견 먼저 좀 들어보고 마무리로 좀 들어보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예고가 됐는데 예. 이게 핵심은 결국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그리고 하청 노조 간의 어떤 교섭 창구의 단일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동안 이제 하청 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진짜 사장과는 교섭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하청 노조들도 교섭권을 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들을 좀 체계화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뭐 기업 입장에서 이 뭐 여기에 대해서 창구 단일화 제도가 결국에는 뭐 문의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혼란들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기업 불복에 따라서 행정소송만 초래할 거다.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안이 있겠냐마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입법의 취지 자체는 결국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이 노동계의 입장을 보다 보완해서 담아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그동안에 뭐 고착됐다고 할까요? 그런 불평등한 구조를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중간중간 개선할 여지는 있어도 왜 반대를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기아 자동차 하청이 8,5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소 HD 현대 같은 경우도 하청이 한 수백 개 됩니다. 사용자성의 범위를 크게 넓히면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고 교섭이 안 될 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다 감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배소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 근로 조건, 임금뿐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 문제, 경영상의 판단 문제까지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노사 공이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집권을 할 때 민노총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청구서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 떠나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리고 조선업 요번에 그 관세 협상했을 때 얼마나 전선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 기업들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결국은 청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관세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노동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법안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만 좀 예.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민주당이 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 지난 법원의 판례에서 하청노조가 개별 하청업체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했다면 곧바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노란봉투법의 이 추진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기업에서 계속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창구가 많아지지 않느냐라는 부분, 혹은 뭐 복수의 하청노조와 계속해서 그런 개별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라는 이 원청의 부담을 계속 제기를 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 7월에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련한 판결에서 이 개별 교섭을 해야 되는 그 하청노조와 복수의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원청의 부담이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무엇을 또 인정을 했냐면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서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문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업 측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어떤 교섭의 의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점도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예. 개별 사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해서 일반화하는 거는 그냥 일반화의 오류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월권입니다.